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퓨처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요. 예. 그래서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님 네. 모셨습니다. 우리 권용주 소장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용주입니다. 국민대 그 겸임 교수로도 계시고요. 네네네. 후학 양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자동차를 연구하시거나 그 시장을 이제 스터디하신 분들한테 꼭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차 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차가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전기차고, 오. 한 대는 내연기관차고. 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쓰고 있어요. 비교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를테면 동선이 길다. 오늘 저기 기름값이 많이 먹겠구나. 그러면 전기차를 끌고 나가고. 네네. 전기차가 조금 네네. 급이 좀 낮은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장거리를 좀 편하게 가야 되겠구나. 네네네. 기름값을 좀 쓰더라도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편안한 차를 좀 선택하고. 세단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차를 사실 때 예.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뭐예요? 막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종합적으로 보시겠지만 비슷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리서치 회사나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소비자 조사 네. 그 평가서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거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정적 평가, 동적 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려운데요? 정적 평가는 차를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하차감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앞에가 어떻고 뭐 투톤이냐, 몰딩이 어떠냐, 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냥 딱 느낌.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적 평가는 직접 타보고 평가를 해보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다 시승을 하고 사진 않아요. 그쵸. 안 써보고 사는 거 제일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어떤 조사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당신이 2년 뒤에 자동차를 살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거를 우선해서 고민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목을 줍니다. 브랜드, 그다음에 뭐 연비, 예. 디자인, 예. 그다음에 사람들의 평판, 그다음에 뭐 품질, 여러 가지 요소를 줘요. 그다음에 가격 주면 대부분의 2년 전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그다음에 브랜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네. 짧아지기 시작해요. 자, 1년 뒤에 이제 다가오죠. 네. 브랜드 평판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 다가옵니다. 네. 브랜드 평판 유지돼요. 아직까지 가격 안 보입니다. 네네네. 자, 다음 달에 삽니다. 어하.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오냐? 가격이 확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 당장 사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살 때는 지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할인해주면 차 잘 팔리냐? 잘 팔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하면 잘 팔린다. 예. 이게 자동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야, 대단하네요.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마케팅을 펼쳤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차를 살까를 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가장 후회가 적은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선호하는 항목을 적어 놓으시오. 예. 그런 다음에 가중치 점수를 매겨라. 나는 디자인이 좋으면 만점은 10점. 나는 연비는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요거는 만점이 5점. 네네네. 이렇게 해놓고 시트를 10개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차종을 놓고 점수를 매겨봐라, 본인이.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다. 그 차를 사세요. 이 얘기는 그 차를 샀을 때 당신이 후회를 가장 적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체도 비싼 거니까. 그렇죠. 야, 근데 보면 이제 뭐 슈퍼카 이런 게 다 만점인데 가격에서만 0점.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게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대부분 자동차는 이제 꽂힌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저 차 타고 싶어, 그럼요. 사고 싶어. 특히 남자들은. 드림카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봐야겠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브랜드 쪽에서 고민하는 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브랜드를 고민해요. B사가 나을까? L사가 나을까? 예.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한 5천만 원 미만 되면은 그때 정도는 대부분 이제 상품성을 많이 봐요. 차 크기는 얼마냐? 편안하냐? 서비스는 잘 되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격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가격 구애보다는 브랜드의 구애를 많이 받는다. 이게 사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 측면에서도 보고 항상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 밸류에이션 싸다. 네. 현대기아차 이 주가 말이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약간 그쪽으로 한번 빌드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주식 얘기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왜냐면 환경을 알아야 환경은 얘기할 수 시장을 있죠. 알아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또 평가를 또 해볼 수 네. 있는 거니까요. 시장과 소비 트렌드는 잘 압니다.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 그렇죠. 그것도 1억대가 안 됐더라고요. 한 9,500만 대, 9,800만 대. 뭐 그 정도 이야기 나오던데. 9,800만 대 좀 딱 됐어요. 다르긴 합니다만. 그 9,800만 대. 네, 이게 정점이었죠. 사상 최대. 2017년. 네. 근데 17년을 정점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자동차 판매량. 지금 8,200만 대예요. 왜 이렇게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일단 코로나가 한번 왔었고요. 예. 이동이 봉쇄되니까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었죠. 네. 그다음에 이동이 봉쇄되니까 양극화가 벌어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한번 훅 찌그러졌고 그게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시 9,800만 대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오는 수준을 봤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그냥 9,000만 대, 9,500만 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는 속도를 봤더니 7,800만 대, 8,100만 대, 8,200만 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봤더니 금리의 영향이 꽤 크더라. 그렇죠. 예.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자기 돈 갖고 아니고 남의 돈 갖고 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할부로 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친환경차로 조금씩 돌아서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네.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이쪽으로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소나타와 그랜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막 전기차는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해보겠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차를 이제 안 탈 때, 안 살 때였고 그때는 그게 풀리면서 어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 자동차를 남에게 보여줄 일도 없었죠. 예. 그리고 그게 풀리고 나서는 금리가 높아져서 부담이 돼서 못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왜 PER이 이거밖에 안 되냐, 밸류에이션 이거밖에 안 되냐 이야기할 때 항상 시장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시장이 성장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은 잘 모르나 네네. 원래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네. 그때 2017년도, 18년도에 9,800만 대 갔을 때 네. 이듬해 1억 1천만 대, 그 다음에 1억 2천만 대, 1억 5천만 대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일종의 막 뜨거운 손에 오르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에서 연간 고정적으로 만들어지는 한 8천만 대 시장에다가 6천만 대 정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6, 7천만 네. 대가. 근데 6, 7천만 대의 소비가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 소비자들을 놓고 보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네. 생각만큼 확 올라오지 못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잘 팔리는 나라를 보면 8,100만 대 중에 네. 미국과 중국이 절반을 팔아요. 제일 큰 시장이죠.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은 4,600만 대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가 한 4천만 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유럽 빠지고, 일본 빠지고, 독일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인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일부.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아프리카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쪽에서 소득이 빨리 못 받쳐주니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동남아시아 시장도 성장하는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득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시장의 네. 어떤 대체할 만한 시장이 아직은 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양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질적으로는 또 성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SP라고 하는 이제 판매 단가, 예. 막 제네시스류, SUV류 좋아지면서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익의 질은 되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나요? 그러니까 볼륨 측면에서 보면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소형 세그먼트 이쪽이 여전히 커요.
소형 세그멘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반떼- 대중적인 뭐 퍼블릭한 차들, 예. 아반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 볼륨이 훨씬 더 커요, 여전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당 이익이 생각만큼 높지 않은 거죠. 그렇죠.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주목을 해서 그렇죠. 프리미엄 제품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이익률이 좋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형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거를 중대형 고급에서 이익을 내서 상쇄시키는 지금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소형은 소형대로 가져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엔트리 시장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일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중형 세단이나 중형 SUV를 거쳐서 나중에 자기들이 만드는 프리미엄 차종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그 구도를 만들어 줘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 없을 수는 없으니 네. 이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냐고 봤더니 이 시장은 이제 새롭게 신규 수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요. 아하. 반면에 이제 프리미엄 시장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른바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런 나라 쪽에는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미는 거죠. 그게 선진국 시장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갈라가지고 전략적으로도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놓고 보면 현대기아는 유리한 입지예요. 유리하다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리는 뺏어 먹을 시장이 있는 거지 뺏길 시장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잖아요. 뭐 독일의 뭐 BMW, 벤츠, 뭐 렉서스 이런 브랜드의 점유율을 우리는 뺏어올 수 있는 거지. 예. 우리가 뭐 제네시스가 글로벌에서 뭐 내줄 게 뭐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다가 더 포커싱을 해서 밀고 가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죠. 그 전반적인 그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면 자동차 시장 자체가 다시 성장을 좀 하려면 네. 뭐 그래도 한 두 자릿수 가까이 아니면은 단자릿수 뭐 후반대 성장이라도 좀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소득이 증가해야 돼요. 소득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네. 할 때는 최소 $10,0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1인당 GDP. 1인당 GDP가. 예. 그러면 자동차가 조금 이제 판매되기 시작해요. 이건 최소. 네. $20,000가 되면 SUV가 늘어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고 SUV가 늘어나고 네. $30,000가 되면 중대형 프리미엄 세단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40,000가 되면 프리미엄 SUV가 늘어나고요. $50,000가 되면 그 나라의 시장의 성장은 끝난 거예요. 자동차로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50,000 정도가 됐을 때의 구매층의 예. 연령을 봐야 돼요. 고등학생이 $50,000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50,000의 연령은 노령화되어 있는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SUV를 한번 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차가 없어도 돼. 네.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 댕기고. 왜냐하면 이제 약을 천천히 드시려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신체적으로 노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탑승 거리나 횟수를 줄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소형차로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오. 내가 해보니까 한 달에 네. 한 200km 타더라. 네네네. 거의 많다는 거랑 똑같아. 근데 차 비싼 거 있으면 뭐하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반떼부터 뭐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다 타보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기아가 레이 EV를 내놨어요. 아, 네. 그게 가격이 보조금 다 받으면 1,700만 원대예요. 네네네. 이 주 구매층이 50대입니다. 오, 레이 전기차 네. 주 구매. 주력 구매층이 50대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전 두산 박용만 회장님도 네. 레이 차 맨날 사진 찍어갖고 올리시고.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사요. 가까운 취미 생활하기 딱 좋으니까. 그러니까 타볼 거 다 타봤고, 네. 뭐 지구공도 타보고, 물론 벤츠도 그분 다 그쵸. 타보시고. 그분들이 뭐 차가 없어서 사겠습니까? 대부분 다 세컨드 용도인데. 그냥 마실 다닐 때 이게 제일 편하다. 그렇죠. 아, 또 그렇게 시장에 또 돌고 돌기도 네. 하는 거네요. 어찌됐든 간에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뭐 금리도 좀 낮아지면서 할부금융에 대한 좀 부담도 떨어져야 시장이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말인 즉슨 요걸 뒤집어서 보면은 또 투자자 측면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발굴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만은 내연기관 차량을 언제부터 판매를 못하도록 하겠다. 특히 뭐 유럽연합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2035년이죠. 35년이죠. 그러면
2035년이면 이제 한 12년, 11년여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로서는 지금 개발 일정으로 보면 네. 한 번 반 정도 바꾸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11년이나 넘게 남았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11년 밖에 안 남았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밖에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아, 긴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새로운 차가 나왔다. 네. 이 차 뉴 모델 완전 제너레이션 바뀌는 그 모델이 한 번 나오고 부분 변경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개발 그 주기, 생산, 개발 주기를 보면 한 번 반밖에 안 남은 타임이에요. 지금 소나타가 이제 8세대인가? 그렇죠. 8세대니까 9세대에서 9.5세대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연기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라고 느끼는 거죠. 오, 그러네요. 소나타 9.5세대면은 사실상 내연기관차는 끝.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차량 개발은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연기관은 개발 안 하잖아요. 엔진. 네, 엔진 개발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있는 엔진 쓰는 거죠. 올해 총가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못 믿을 게 이제 뭐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만. 네. 단독. 현대차 내연기관 엔진 신규 엔진 개발 중단한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부인했었거든요, 현대차가. 그 이제 이런 보도를. 거죠. 신규 엔진 개발을 중단한 거냐? 네. 지금의 엔진을 개선하는 거를 중단한 거냐? 신규 엔진 개발 중단은 맞아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계속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람다 엔진, 세타 엔진. 네, 지금 쓰고 있는 엔진은 계속 개선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로 많이 돌아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기존의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 시스템을 하나 더해서 하이브리드로 가면 어차피 엔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배출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고효율의 효과가 나오니까 네. 요걸로 하이브리드로 파워트레인을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세타 엔진도 세타 3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전기 장치 붙이면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의 발전이라는 거를 하이브리드화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화. 네. 기존에 있는 엔진은 어쨌든 조금 개선을 하긴 하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개선한다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로 개선하는 거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서 네. 그걸 가지고 효율을 높이거나 배출가스 줄이면 그 자체로도 파워트레인이 개선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말 드리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네. 내연기관의 연장선이라고. 내연기관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지금 친환경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보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 2025년부터 유럽연합은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에서 뺍니다. 5년부터. 25년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뒤부터 빼요.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노오일, 네. 그러니까 기름을 쓰지 말자. 예. 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이브리드는 기름을 쓰고 있네. 어딘가 회색지대 같은. 그렇죠. 어쨌든 하이브리드는 지금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전기도 기름을 태워서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노오일이 아니야. 그러니 이거는 내연기관의 연장선이지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정이 돼버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은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 중간선이 하이브리드화 되어 가는 네. 거고 당연히 그 미래는 이제 전기차로 그렇죠. 좀 처리 좀 될 텐데요.